마지막입니다. 자, 공직부패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제도화된 부패. 행정체제 내에서 조직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규범이 예외적인 것으로 전락되고 부패가 일상적으로 만연화되어 있는 상황을 지칭하는 부패의 유형이다. 맞는 지문이죠. 제도화된 부패. 조직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행동규범이 예외, 부패가 일상적으로 만연화되어 있는 상황, 제도화된 부패. 2번 백색 부패는 맞죠. 하지만 사회에 심각한 해가 없거나 관료 사익을 추구하려는 기도가 없는 선의의 부패로서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관례하던 부패의 유형이다. 3번 흑색 부패라고 해놓고 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급 행정 관료들이 낮은 보수를 채우기 위해 생계 유지 차원에서 저지르는 생계형 부패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낮은 보수를 채우기 위해 생계 유지 차원에서 이게 그냥 생계형 부패의 정의예요. 작은 부패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런데 해설에서 보시면요. 두 번째 3번 X 나와있고 1번, 2번에 2번 해설 있죠.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부패가 흑색 부패이다.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생계형이 아니라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부패의 유형을 흑색 부패라고 합니다. 명백한 부패에 해당하는 흑색 부패의 유형은 대개 형법이나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에 규정될 수 있다. 그래서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회색 부패는 사회체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부패로서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패의 유형이다. 이건 간단하게 제가 넘어갈게요. 32번 가겠습니다. 예산과 법률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표 철저하게 외우셔야 돼요. 자, 1번 가겠습니다. 법률안과 예산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후 공포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뭐가 틀렸습니까? 법률안은 공포를 해야 되죠. 하지만 예산안은 공포를 하지 않아도 되죠. 2번 예산으로 법률의 개폐가 불가능하죠. 법률로도 예산을 변경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3번 예산은 국회의 의결로 성립하지만 맞죠. 하지만 정부의 수입 지출의 권한과 의무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됩니다. 맞는 질문이죠. 그렇죠? 정부의 수입 지출의 권한과 의무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된다. 4번 국회 발의 제출된 법률안은 의결기한에 제한이 없죠. 맞습니까? 법률안은 의결기한에 제한이 없다. 예산안은 매년 12월 2일까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헌법에서 며칠까지라고 했죠? 30일까지 그 의결 마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아니라 국회의 심사겠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고요. 내려가서 3번 솔루션으로 바로 갈까요? 네, 3번 솔루션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하게 표시된 게 보니까 정부의 수입 지출의 권한과 의무는 예산 자체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에 의하며 라고 부분이 있죠. 그 부분 봐두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진하게 표시 안 해놨어요. 표랑 많이 동일하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해놨는데 위에서 6번째 줄에 가시면요. 예산의 구속력이 세입 예산에서 강하다, 세출 예산에서 강하다? 세출 예산에서 강하다. 예산의 구속력은 세출 예산에서 강하다만 좀 추가적으로 더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표 봅시다. 효력을 보니까 예산은 회계연도에 국한된다. 우리가 이거 단연도주의라고 하죠. 예산 단연도주의에서 회계연도에 국한이 돼요. 하지만 법률은 영구적이죠. 계속적인 효력을 발생합니다. 대인적 효력, 이게 많이 나오죠. 예산은 국가기관만 구속하지만 법률은 국가기관과 국민 모두 구속한다. 그 중에서도 세입예산, 세출예산이 구속력이 더 강하다. 세출 예산이에요. 지역적 효력 보니까 예산은 국내외에 불구하고 효력을 발생하지만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한정되죠. 형식적 효력, 상호 개폐할 수 있다 없다? 상호 개폐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제출권자 보겠습니다. 예산은 오직 정부만 제한할 수 있죠. 그쵸? 예산 편성권은 오직 정부만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법률은 정부와 국회 둘 다 가능하죠.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는 거를 우리가 현대국가의 추세라고 해요. 현대국가의 추세라고 해요. 제출기한과 심의기간이 있는데요. 제출기한과 심의기한 두 개 다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헌법에는 우리가 90일과 30일 해가지고 심의기간을 우리가 60일이죠. 빼면은, 그쵸? 60일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국가재정법이 개정을 해가지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내라. 120일 전에서 심의기간을 더 늘렸죠. 120일. 헌법이냐 국가재정법이냐 그에 따라서 제출기한이 다르니까 구분하시고요. 네, 법률은 제한이 없죠. 법률은 제한이 없죠. 자, 심의 볼게요. 심의 기한 역시 법률은 자유롭게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예요? 아니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예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죠. 그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왜 준예산이 있잖아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 못하면 거기 30일 들어가면 틀립니다. 자, 범위 갈게요. 범위 가니까 법률은요. 정부가 동의 안 해도 수정할 수 있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정부가 동의 안 하면 수정 못하죠. 라고 X라고 하면 또 틀리죠. 왜요? 네, 맞습니다라고 하면 틀리죠. 왜죠? 정부의 동의 없이는 뭐는 가능하니까? 삭감은 가능하니까. 삭감은 가능해요. 증액을 못한다는 거고 신비목 설치를 못한다는 거죠.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수정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증액과 신비목은 정부가 동의를 해줘야지 가능하다. 자, 거부권 행사 보겠습니다. 예산은 거부권 행사 불가능하죠. 뭐 사안별 뭐 할 수 있다고 그것도 틀리게 나와요. 예산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불가능하다. 그리고 공포, 우리 아까 문제로 나왔죠. 예산은 공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의결로 그냥 확정될 뿐이고 행정부는 이를 공고하면 끝난다. 법률은 공포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하나만 추가해 본다면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세출 예산 법률의 형식이 아니다죠.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세출 예산 법률의 형식이 아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여러분 빈칸 있잖아요. 숫자 적어놓고 갈게요. 1월 30일, 짝대기 3월 30일, 짝대기 5월 31일, 짝대기 그리고 120일이라고 해놓을게요. 뭔지 아시죠? 예산안 제출하는 거잖아요. 중기사업 그 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회장이 제출을 하죠. 5회계 연도 해가지고 신규 사업이랑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는 주요 사업 해가지고 중기사업 계획서를 내요. 며칠에? 1월 31일에. 그럼 3월 31일에 누가 기재부 장관이 편성 지침을 통보하죠. 그쵸? 편성 지침 통보한 다음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다 주기도 할 것 같고 여기다가 뭐 지출하는 데도 같이 정해서 줄 것 같아요. 5월 31일에 예산 요구서를 중앙행정기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죠. 그 다음에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그 승인을 받아서 120일 전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예산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넘어가시겠습니다. 33번입니다. 자, 33번.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특별회계도 좀 동그라미 많이 쳐놓으세요. 최근 기출문제 지금 32번 제가 예산과 법률의 차이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좀 많이 보이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좀 강조해서 보시고요. 자, 1번.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고 운영하고자 할 때 괜찮은데? 그죠? 왜냐하면 사자세라고 외워놓으셨죠? 사업, 그 다음에 자금, 그리고 세가 뭐죠? 세출과 세입 있잖아요. 세입과 세출 있죠? 사자세라고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해놓고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이죠. 그쵸? 1번은 틀린 질문이 되고요. 2번,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신, 이거는 뭐예요? 목자신은 기금이죠. 특별회계는 국가가 아니에요.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목자신기 해가지고 뭔가 하나를 두 문자 따서 기억해 놓으셔야지 눈에 들어옵니다. 3번. 일반 회계 세입이 주로 조세 수입으로 이루어지죠. 그죠? 일반 회계 세입이 주로 조세 수입으로 이루어지죠. 4번.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일반 회계로 전입시킬 수 있다입니다. 자, 1번에 원라이너 갈게요. 국가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으로 제가 길어 보이지만 나눠놨어요. 국가재정법에서는 특별회계를 뭐로 설치하냐면 법률로서 설치할 수 있죠. 법률로서 맨 끝자락에 있어요. 법률로서 설치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특별회계는 뭐로 설치할 수 있냐면 법률과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죠. 법률 또는 조례예요. 지방이랑 국가 중앙재정이랑 구분을 하시고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우리가 특별회계는 아까 세라고 해서 사업하고 자금하고 세입 이 부분을 좀 동그라미 쳐보아서 기억하려고 했어요.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2번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여기서는요. 지방직영기업이 뭐라는 거? 특별회계라는 거. 지방직영기업이 뭐라는 거? 특별회계라는 거. 그러니까 뭐 지방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겠죠. 그쵸? 지방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겠죠. 지방직영기업은 특별기업이라는 거.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똑같아요. 사자세 똑같고 구분하여 회계처리 이거 똑같아요. 법률이나 조례로. 그리고 다만 하나의 목적세 있어요. 지방직영기업과 목적세는 특별회계예요. 지방직영기업과
특별세. 여러분 아시는 지방의 특별세 뭐가 있어요? 지방? 교육세 있잖아요? 그쵸? 교육세 있고 하나 더 있잖아요. 무슨 자원, 시설, 저 교자 만두라고 기억을 해놨는데 무슨 지역 자원 시설세인가 있잖아요? 그쵸? 그게 우리가 목적세죠. 어쨌거나 목적세에 따른 특히 우리가 교육세는 무조건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 나와 있습니다. 2번 기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원라인은 설명드렸죠. 자, 법을 볼게요. 국가재정법 4조 회계 구분. 국가의 회계는요. 그러니까 이 국가재정법에는 회계랑 기금을 다루고 있어요. 회계는 일반 회계랑 특별회계죠. 그쵸? 일반 회계는 조세 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며 여기가 기출문제로 나온 거예요. 일반 회계는 조세 수입을 주요 세입으로 하며 그 다음에 세출은 어디예요?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서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해서 제가 진한 글씨로 나온 거는 기출문제에 나온 거죠.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은 이건 특별회계법이다. 5번에 정부기업, 5에 보니까 정부기업 예산법 있어요. 옆에다가 우, 쉼표하고 예, 쉼표하고 양, 쉼표하고 달, 우예, 양달, 우편, 우체국 예금, 양곡, 조달이에요. 다시 한번 우예, 양달, 우편, 우체국 예금, 양곡 관리, 그 다음에 조달이에요. 우예, 양달은 정부기업 예산법에 의한 특별회계입니다. 9, 5에 거니까 행복법. 행복특별법도 특별회계고요. 14호 가니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관련 특별법도 특별회계고요. 15호 여기 보니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자체 수입 일부 뭐 정부를 2분의 1 이상에서 자기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사업은 뭐 특별회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우리 지정해서 운영하기도 하죠. 그쵸? 그 다음에 그래서 개별법 기억해 주시고요. 국가재정법, 개별법이 마련되어 있다. 특별회계는 개별법이 마련되어 있다. 재정법 5조는 비교하려고 넣어놨어요. 기금의 설치입니다. 목, 자, 신 맞죠? 법률로 설치하되 똑같습니다. 보니까 기금은요, 재원을 뭐로 할 수 있냐면요. 이런 밑에 보니까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 부담금, 출연금 또는 민간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재원으로 하는 기금이 있다. 해놓고 나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건 설치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법 당연하죠. 공무원연금법 기금이죠. 그 다음에 8호에 가니까 국민연금법 기금이죠. 11호에 가니까 군인연금법 기금이죠. 그쵸? 군인연금 특별회계법 이런 식으로 틀리기는 기억이 있어요. 그죠? 군인연금 특별회계법 이런 거 없다. 군인연금법은 기금이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시겠습니다. 34번 가기 전에 우리 또 뭐도 봐야 되죠? 제가 2항을 안 읽었네요. 우리 방금 국가재정법 5조 2항 볼게요. 그 다음 쪽에 있어요. 자, 2항에 보니까 법 끝나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쵸?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3조. 여유재원의 전입과 전출이에요. 그래서 그냥 진하게 글씨 지내지 거기만 보면 될 것 같은데 회계기금 간, 회계기급 상호 간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 다 못 외울 것 같아요. 그래도 두 문자만 읽어봤어요. 두 문자만 따볼게요. 1호에다가 보에다가 동그라미 이쁘게 쳐보고 2, 국, 3, 공, 4, 군, 고, 산, 임, 방 해놓고 나서 옆에다 그냥 써보세요.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보국공사, 군고, 산, 임, 방 써보세요. 보국공사, 군고, 산임방. 아까 우리 우예양달 할 때는 우편 사업이랑 그 다음에 우체국 관리, 우체국 예금이었죠. 근데 여기서 우체국 보험이에요. 그거는 서로 상호 전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냥 보험 하나 기억하려고 해봐요. 보국 안민도 아니고 보국공사예요. 보국공사.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이런 거 군인연금 건들면 절대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그쵸? 고용보험도 그럴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알아서 보시고요. 34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단골 문제죠. 지출 통제 예산입니다. 지출을 통제한다는 거는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해 통제하는 예산입니까? 아니죠. 뭐죠? 원라인으로 바로 갈게요. 개개의 항목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총액만 통제하고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해서는 재량을 확대하는 성과지향적 예산 제도이다.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해 주시고요. 2번은 좀 자세히 나중에 볼 건데요. 통합재정 제도입니다. 국가 예산의 세입 세출을 총계 개념입니까? 순계 개념입니까? 순계 개념이죠. 뭐하고 뭐를 빼요?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계예요. 내보순이에요. 그죠? 내부거래와 뭐라고요?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계 개념으로 파악하여 재정 건전성을 판단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3번 성인지 예산서는 이게 정답인데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장관의 뭐 지휘하여 이런 말 없죠? 뭐예요?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 기준 그리고 방식에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예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예요. 지휘 아래 아니고요. 모든 사업 아니에요. 일정한 대상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어쨌거나 모든 사업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성인지 예산서는요.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예산안의 첨부 서류에 들어간다. 3번하고 4번에 지금 조세지출 예산서도 있죠. 조세지출 예산서. 그쵸? 예산제도 있죠. 3번하고 4번은 뭐의 첨부 서류다? 예산안의 첨부 서류다. 예산안의 첨부 서류다. 성인지 예산서랑 조세지출 예산서는 예산안의 첨부 서류다. 이것 좀 추가할게요. 놓고 4번 가겠습니다.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출한 예산을 그래요? 아니죠. 그쵸? 세금이 아닌 거죠. 그죠? 세금 오히려 깎아준 거를 그걸 관리하려는 예산제도죠. 자, 내려가서 원라인을 보고 다시 위로 올라올게요.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정부가 징수해야 할 세금을 거두지 않고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통해서 포기한 액수예요. 그게 바로 조세지출인데 조세지출의 내용을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서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제도죠. 한마디로 예산의 형식으로 표현한 거죠. 예산의 형식으로 표현해서 뭐 하려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게 하려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게 하려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개 추가할 거예요, 여기다가. 간접지출, 직접지출. 간접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직전 연도, 당해 연도, 다음 연도의 성과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지문입니까? 맞는 지문입니다. 직전, 쉼표, 당해, 쉼표, 다음 연도 성과 정보 제공. 직전, 쉼표, 당해, 쉼표, 다음 연도 성과 정보를 제공한다. 자, 법률로 바로 갈게요. 자, 국가재정법 시행령 구조에 보니까요. 성인지 예산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개요, 규모, 이외에 보니까 기대효과, 성과 목표, 성별 수혜 분석이 있어요. 집행실적 그런 거 없죠. 집행실적은 그 성인지 결산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관지 앞에 있는 예산서를 잘 구분해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이 항에 보니까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 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서 누가 작성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괄호치고 보니까 역시 작성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즉 이것도 누가? 선정 기준도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협의하여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작성 대상 사업을 정하는 건 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나 보죠. 일부라는 거죠. 조세지출 예산서의 작성,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과세 이연 등의 조세 특례에 관한 재정 지원에 직전, 해당, 다음 연도의 기능별, 세목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기능별, 세목별. 세목이라는 건 사실 품목별 분류를 말하는 거죠. 그쵸? 구체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근데 무슨 일 하는데 그것도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기능별, 세목별 분류래요. 기능별, 세목별 분류래요. 자, 통합지정 가겠습니다. 통합예산이라고도 하죠. 1특기 모두 포함합니까? 그죠? 1특기 모두 포함합니까? 지방재정 포함합니까? 그 다음에 지방교육비 특별회계 재정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방재정에 들어가요. 그것까지 구분하시면서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제도다. IMF의 권장에 따라 1979년부터 도입했다. 특징,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 1특기를 포함해 넓게 재정의 범위를 파악한다. 다음 장 넘어갔습니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아까 내부 거래, 보전 거래를 제외한 순계 개념 맞죠? 그쵸?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재정 건전성 판단이 가능하다. 4번에 보니까 재정의 국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분류라고 나와 있어요. 경제적 분류.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한 경제적 분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통합예산은 융자 지출을 뭐로 파악한다? 적자 요인으로 파악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인 규모는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럼 융자 지출이 통합예산의 산식에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다예요. 융자 지출이 있다? 들어가 있다? 통합재정에 들어가 있다? 있어요. 다만 적자로 파악한다라는 거죠. 그쵸? 두 개 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려운 기출 지문으로 나왔죠. 자, 35번 예산제도의 유형 빠지지 않는 단골 문제죠.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알렌 시크가 뭐로 그 지향을 표현했죠. 통제, 관리, 기획이죠. 통관기에 통관기 해놓고 그 다음에 참여하고 감축은 순서가 바꿔서 나오기도 하죠. 주로 원래 감축이 먼저 나오는 게 맞을 거예요. 감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참여가 나오는 게 요즘의 흐름인데 그 MBO를 만일에 참여로 본다면은 뭐보다 연기준보다 앞으로 올 수 있다는 것 좀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자, 1번 MBO의 도입 취지는 아니죠. MBO는 우리가 무슨 지향이라고 하죠? 참여의 지향 아니에요? 참여 지향? 불효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감축 관리를 지향하는 거는 바로 잿빕이죠. 연기준 예산이죠. 카터 정부 때 들어왔던 연기준 예산이에요. 연기준 예산은 뭐라고요? 카터 때 들어왔고요. 총체주의인가요? 총체주의죠. 총체주의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뭐 갈까요? 연기준 예산 제도는 잿빕이는 그 다음 보면 단기적일까요? 장기적일까요? 단기적이지 않나요? 그죠? 단위 사업을 사업 재정 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 편성 쪽으로 잡았다면 이건 바로 PPBS 계획 예산 제도의 내용이에요. 계획 예산 제도의 내용이에요. 뒤에 연기준 예산 제도는 그 뒷부분이죠.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하는 것.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고려해서 백지 상태에서 현행의 예산 다 재검토하는 게 바로 연기준 예산입니다. 구분하시고요. 계획 예산 제도는 다시 한번 사업이 가운데 껴있죠. 계획이랑 예산 사이에 껴있는 게 사업이에요. 그쵸? 두 개 공통점은 두 개 다 총체주의라는 거죠. 하지만 조금 더 과학적이고 체제 분석, 즉 시스템 분석을 좀 더 많이 하는 건 누구죠? 계획 예산이죠. 두 개 다 비용 편익 들어가나요? 두 개 다 비용 편익은 들어가요. 하지만 뭐 체제 분석, 시스템 분석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우리 계획 예산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지나치게 직권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싫어했고 인기가 없었던 유명한 제도잖아요. 계획 예산 제도는 기억해 주시고요. 3. 계획 예산 제도는 PPB에서는 모든 사업이 목표 달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맞는 말이죠. 부처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직권화, 그 다음에 전문화라는 표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구조화된 분석이라고 써주세요. 구조화된 분석. 이게 바로 체제 분석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과도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사실 연기준 예산제도에도 이 지문은 맞을 수가 있는데요. 기출 지문에서 가져온 거 말씀드렸고요. 계획예산제도 하나 생각나는 게 우리 맥나마라 관련이 있을까요? 맥나마라 관련이 있을까요?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입이 되었을까요? 꼭 찾아서 추가하시고요. 성과주의 예산제도예요. 우리 통관기에서 두 번째 관리지향이죠. 그죠? 운영 관리를 위한 관리 지침으로 효과적인 게 바로 성과주의 예산 제도였는데요. 예산 배정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량이 당연히 제시가 되죠. 곱하기에 들어가는 게 사업량 아닙니까? 업무 단위 단가랑 업무 단가랑 사업량 곱하기해서 돈 내잖아요. 그죠? 사업 계획과 예산을 연계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3번. 해설, 솔루션. 시스템적으로 연계시켰다.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장기적. 모든 조직이 유기적으로 연결. 부서 간의 경계를 넘어 있고, 그 다음에 성과 예산 제도는 조직 목표가 강화되는데 PPBS는 조직 목표 달성에서의 성과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총체주의를 적용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 옆에다가요, 우리 뭘 쓸 거냐면요. PBS 관련해서 쓸게요. 자, PBS가 뭘 쓸 거냐면
사업 수행의 최종 산출물을 강조했다. 동그라미예요. 사업 수행의 최종 산출물을 강조했다. 방금 중간 목표만, 그건 조직 관련해가지고 조직 목표 강구했다는 뜻이고, 사업 수행의 최종 산출물을 강조했다. 그건 맞는 지문이에요. 사업 수행의 최종 산출물을 강조했다. 이건 그냥 들어만 보세요. 쓰지 마시고요. 사업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의회와 국민이 정부의 사업 내용과 목적을 이해하는데 편리하다. 동그라미. 자,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 성과의 질적 측면을 평가했다, 못했다? 못했다. 질적 측면은 좀 간과했다라고 보고요. 그럼 계량화된 정보는 됐다? 됐다. 사업별 분류와 그 다음에 활동별 분류를 사용하죠. 사업별 분류와 활동별 분류를 사용하죠. 그럼 관리지향이라고 했던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통제지향은 안 했죠. 통제지향은 대표적인 게 뭐죠? 품목별 예산제도죠. LIBS예요. 품목별 예산은 우리가 통제하려는 예산 집행에 통제를 하려는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성과주의 예산 봤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이 계획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관리 예산제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연기준 예산제도가 나오겠죠. 자, 1번 밑에 해설은 안 읽고 넘어가지 않을게요.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맨 마지막에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우리 MPBS 신성과주의 예산 추가해야 되죠. MPBS 신성과주의 예산. 저는 이거 어려웠던 지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신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프로그램 구조, 회계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 포괄적이다. OX? X예요. 이거 어렵잖아요? 저만 그래요. 자, 신성과주의 예산은요. 성과주의 예산이랑 비교해 볼 때 프로그램 구조, 회계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다, 포괄적이다. OX? X예요. 더 오히려 작아졌다고 봐요. 더 세분화됐다고 봐요. 기출 지문에 분명히 있는 지문이니까 보세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프로그램 예산제도 좀 써주실까요? 프로그램 예산제도. 야문푸단세. 연습만 해놓으세요. 야문푸단세. 분야, 부문, 그 다음에 푸단세. 프로그램, 그 다음에 단세. 단위사업과 그 다음에 세부사업이죠. 야문푸단세만 써놓고 넘어갈게요. 36번 가겠습니다. 예산 집행의 통제와 신축성이라는 거는 1, 2, 3, 4번 하나는 통제일 거고 하나는 신축성이라는 거죠. 그것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계속비는요. 경비 총액과 연부액에 대해서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 말을 이상하게 또 꼬았어. 매년 연부액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방금 뭐라고 했어요? 미리 국회 의결을 얻은 것으로 말했는데 이미 그럼 국회 의결을 얻어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말 꼬아서 어렵게 냈을 뿐이고 필요하다. 계속비 법 지문을 제가 안 갖고 왔네요. 그렇죠? 네. 법 지문 추가를 했었어야 했는데 법 지문 없는데 저는 경비 총액과 연부액에 대해서 이 원라인 언어로 대신할게요. 경비 총액과 연부액에 대해서 미리 국회 의결을 얻은 것으로 매년 연부액에 대해서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니까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지문으로 추가하고요. 예비비 지출 하나만 추가할게요. 예비비 지출은요. 사전 의결의 원칙의 예외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국회의 승인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이거 기출문제에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걸로 나왔어요. 한번. 그러니까 두 개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비비 지출은 사전 의결의 원칙의 예외니까 의결을 얻지 않고 사용할 수 있지만 결국 사후 승인은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2월 말까지라고 나와 있죠. 이거 잘 보면 이 일정이 2월 말 갑자기 연도 까먹었는데 뭐가 있죠? 결산서가 이 흐름 아닌가요? 2월 말 그 다음에 감사원에 가는 게 며칠이죠? 감사원에서 돌아오는 건 며칠이죠? 2월 말, 3월 말, 4월 20, 4월 10, 5월 20, 5월 31일 아닌가 싶은데 확인해 보세요. 일단 써놓으실게요. 2월 말, 그 다음에 제가 중간은 헷갈리니까 저도 까먹고 4월 10, 5월 20, 5월 31일 그렇게 써놓고 나중에 결산 확인해 보세요. 예비비 사후 승인 받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5월 30일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2번 갈게요. 명시 2월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죠. 그쵸? 지출 행위를 했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 못한 경비는 이거는 사고 이유를 말하는 거죠. 사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2번 해설 갈게요. 사고 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 원인을 하고 불가피하게 지출을 못한 경비 또는 지출 원인 행위를 아예 하지 못한 부대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것이다. 사고 이월은 제2월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사고 이월은 제2월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명시 이월은 제2월이 된다 안 된다? 된다. 3번 예산의 재배정은요.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는 질문이죠. 배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부처한테 주는 거고 재배정은 부처의 장이 다시 그 하부 안에 있는 어디 있어요? 실무부서한테 주는 거죠. 이건 통제예요? 신축성이에요? 예산의 배정, 재배정은 뭐라고요? 통제예요. 그거 하나 추가. 근데 이상한 말 들어가면 배정도 신축성이 되지 않나요?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이런 거는 우리 신축성의 그 확보방안의 예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거 옆에다가 땡땡 쳐놓고요. 공심표, 특심표, 선. 공특선이라고 써놓으세요. 공특선. 공특선. 알아서 나중에 추가하시길 바라겠지만 쓰실 분은 지금 쓰세요. 공은 공공사업비고요. 특은 특수. 특수인데 범죄. 범죄 같은 특수. 그 다음에 선은 선박. 선박. 기출지문은 하나 더 나온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4번 가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보부처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하면 되지만 국회의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되죠. 그쵸? 하지만 이용은 정보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구분하시고요. 내려가서 우리 3번 솔루션 볼게요. 집행의 절차는 예산의 배정, 기재부가 주는 거, 자금 배정, 기재부가 주는 거, 자금 수령 배분, 각 중앙관서가, 점 집행, 중앙관서의 중앙관서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세분하면 배정을 요구한다, 배정 수립 계획을 수립한다, 배정과 재배정이 있고 지출 원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지출 행위가 있고 현금 지급의 순서를 밟아서 진행된다. 기재부 장관은 지침을 작성해서 통보한다. 그냥 읽어주시면 될 거 같고요. 내려가서 중앙관서의장은 배정된 예산을 산하기관에 재배정하고 자, 명시 이합을 갈게요. 예측되는 때라는 표현이 있죠. 불가피가 없어요, 여기는. 그쵸? 예측되는 때,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 세입, 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우리 예산 총 3개 명국이죠. 그쵸? 명시 이월. 2항 가니깐요. 2항. 그 다음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도 얻어야 된대요. 그래서 지출 원인 행위를 할 수 있다. 3. 그 다음 누구한테 보내는데? 감사원한테 보낸다. 이 내부적인 건 항상 감사원, 기획재정부 장관, 중앙관서의장이 서로 왔다 갔다 해요. 48조. 2월입니다. 원래는 2월 금지죠. 다음 연도에 2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원래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있는 거죠. 그쵸? 다음 회계 연도에 2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 경우에 2월은 다음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특히 사고 2월은 제2월 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명시 2월은 그렇다면 제2월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사고 2월이죠. 그쵸?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또는 지출 원인 행위를 아예 하지 아니한 그런 부대 경비를 우리가 사고 2월이라고 이건 제2월이 안 돼. 그 다음에 3, 4, 5 읽어보시고요. 3. 계속비 연도별 연부액도 2월에서 사용할 수 있대요. 지출 못하면은. 그 다음에 4. 2월 명세서를 작성해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과 감사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 명세서는 보통 기획재정부 장관, 감사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전용 내역 가면은 위원회 가는, 국회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명세서 가면 내부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명세서. 5. 읽어주시고요. 6. 읽어주시고 모르겠어요. 읽어도 모르겠습니다. 자, 46조 예산의 전용 가겠습니다.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항 모계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원래 승인을 얻어서 세항 모계 금액을 전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쵸? 근데 이 항에 보면은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세항 모계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도 전용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두 개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전용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초 예산에 계산되지 아니한 사업을 멋대로 추진하는 경우 안 되죠. 넘어가서요. 2호,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역시 안 되죠. 사항에 가니까 우리 방금 전용했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용에 승인을 했어요. 전용의 명세서를 역시 내부적으로 중앙관서의장, 감사원에게 송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중앙관서의장도 전용할 때 똑같이 명세서죠. 명시한 명세서를 기재부 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해야 한다. 명세서는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해.
5항이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용 내역을 분기별, 반기가 아니라 분기별로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내역. 그 다음에 6 읽어보시고요. 47조 이용과 이체. 역시 장관 한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가 원칙인데 이 경우에 한정하여 사유가 있네요. 1호, 2호, 3호, 4호에 한정해서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일단 의결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다?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아니면 여기도 있네요.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뒷부분은 그 전용이랑 좀 비슷하죠. 그쵸? 앞에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 의결을 얻은 때 이 부분만 다른 거예요. 자, 1. 법령상 지출 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기관 운영을 위해 필수적 경비에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 변동, 유가 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지원 등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한마디로는 중요한 때죠. 그죠? 중요한 때예요. 중요한 때 읽어보시고요. 2. 이체죠.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로 인하여 중앙선대장이 요구하는 거예요.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이체할 수 있다예요. 이체할 수 있다. 3. 역시 여기도 의결이 필요 없어요. 이체도 의결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3 갈게요. 자체적으로 이용할 때는 역시 통지하여야 하며 감사원은 각각 통지에 서로 셋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 여기 내역이죠. 이체 내역을 분기별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쵸? 약간 좀 이해하면 외우지 않아도 맞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시행령 예산의 재배정 각 중간 관서에 장의한다. 재무관한테 지출 원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재무관인가? 그 사람으로 작성하고 제출 예산을 재배정해야 된다. 아닌 것 같은데 재무관으로 하면 지출 원인을 하게 한 때 배정해야 된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통지해야 된다. 예산 재배정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발생주의, 회계주의도 중요하죠. 많이 나와요. 자, 1. 자,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현금의 수불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금의 수불과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변동을 주는 그 경제적 자원에 변동을 주는 사건이 발생한 그 시점에 기록하는 게 발생주의 회계 제도죠. 1. 정부가 채권을 발생할 시 자산의 증가는 기록하고요. 비용도 기록하고요. 부채도 기록하죠. 그쵸? 밑에 있는 표 먼저 볼게요. 표 먼저 볼 건데요. 차변에 내려가면 뭐 자산 증가 비용 발생. 밑에 보니까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있고 손익계산 재무 운영표에 보니까 비용이 있죠. 산에다가 밑줄 치고 비용에다가 밑줄 칠게요. 그럼 차산 비용이야. 차산 비용. 그죠? 그렇게 외우세요. 차산 비용 한 다음에 옆으로 가서요. 대부 순수익 밑줄 치셨어요? 대부 순자산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대부 순수익 차산 비용 대부 순수익 차산 비용 대부 순수익 외우셔요. 뭐라고요? 차산 비용 대부 순수익이에요. 일단 차변과 대변 외워놓으시고요. 한번 그럼 질문 좀 해볼게요. 복식부기에서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위치한다. OX.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위치한다. 차변에 위치한다. 대변 맞죠? 그쵸? 방금 우리가 차산 비용이라고 했잖아. 거기 감소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옮겨야 돼.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자, 2번 읽어볼게요. 발생주의는요. 회계주의 산출물에 대한 원가 산정이 가능하니까 분권화된 조직의 자율과 책임을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맞는 지문이죠. 그쵸? 원가 산정 가능하니까 니들이 알아서 원가 산정하고 니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그 다음에 책임만 져. 성과만 내면 돼. 라는 그런 주의로 가기 때문에 분권적이에요. 발생주의와 발생주의 복식보기 회계제도가 보다 더 분권적이다. 성과주의 예산이랑 관련이 있어요. 3. 자의적 회계 처리가 불가능하여 통제에 용이한 건 현금주의죠. 자의적 회계 처리, 이게 아까 원가 산정 가능하다면서요. 그런데 제멋대로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3번 자의적 회계 처리가 불가능한 건 현금주의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하나만 더 옆에다가 써볼까요? 복식보기는 상호 검증을 통한 부정이나 오류의 발견이 쉽다. 동그라미입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식보기는 상호 검증을 통한 부정이나 오류의 발견이 쉽다. 이거 맞는 지문이죠? 두 개 다 맞는 지문이에요. 현금주의가 자의적 회계 처리가 불가능하다. 맞는 지문.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그냥. 자,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뭐가 틀렸죠? 수입과 지출은 우리가 못 봤죠. 차산 비용, 대부 순수익이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수입과 지출, 수지가 아니죠. 우리가 현금의 수불과 관계없이 수입과 지출은 뭐라고요? 현금주의랑 관련된 거예요. 수입과 지출은, 수지는 뭐라고요? 단식보기랑 관련 있는데 옆에다 쓰기. 단식보기는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단일 항목의 증감. 그 예로 현금의 수지가 있는 거예요. 현금의 수지. 수입과 지출. 이렇게 보고요. 넘어가실게요. 넘어가셔서요. 그 다음 쪽 볼게요. 실은 다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무상거래만 그것만 확실히 볼게요. 무상거래는 발생주의에서 뭐로 인식한다? 이중거래로 인식한다. 무의. 자, 우리 두 번째 방금 뭐 따졌냐면요. 차산 비용, 대부, 순수익, 무의 했어요. 그쵸? 그거라도 기억해 주시고요. 선급 비용이라는 거는 미리 지급을 받은 비용이죠. 그쵸? 내가 이거 할 거예요. 이 비용이 필요한 것 같아. 하면 누군가 나한테 비용을 지급해 준 거니까 당연히 자산이 되는 거죠. 부채가 아니라. 이거 한자 읽으시면은 이해하기 쉬우니까 세 번째 줄에 선급 비용과 선급 수익. 자산과 부채로 인식 그 순서대로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지급하지 못한 비용이니까 저한테는 아직 부채겠죠. 미지급 비용은. 그렇게 글자 뜻 읽어보세요. 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설명. 옴부즈만도 많이 나오죠. 여기다가 위에다가 쓸게요. 스웨덴에서는 대리자, 대표자라고 해요. 스웨덴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대리자, 대표자라고 해요. 영국과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민정관, 호민관이라고 불립니다. 민정관, 호민관. 기출지문에서 나왔죠? 그쵸? 그냥 국적 바꿔서 치사하게 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써봤고요. 1번,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게 문제 해결이 가능하죠. 그쵸? 비용이 적게 들죠. 2번, 1809년 스웨덴이죠. 1809년 스웨덴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도에 출범한 국민거래위원회가 옴부즈만 제도의 시초라고 봐요. 국민거래위원회. 더 이르게 보는 경향은 뭐가 있냐면 1994년도에 출범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옴부즈만 제도의 시초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거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돈이랑 관련된 거잖아요. 그쵸?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죠. 행정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한목적성도 다를 수 있다. 옴부즈만의 구성에서 보면은 1번에 보면요. 국회가 임명하고 원래 국회가 임명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나중에는 국회가 제일 하면은 정부 행정부 수반이 임명하는 게 또 나오기도 하였다. 그런 기출지문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기가 길어요? 짧아요? 엄청 깁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3년 1차에 하나요 연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인데요. 걔는 임기가 무려 몇 년? 4년입니다. 엄청 길지 않아요? 우리 이 위원회에서 보면은 그 위원 임기로 3년을 넘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는 그걸 넘는 거예요. 일단 비교적 임기가 길고 엄격한 임기 보장이 됩니다. 추가해 주시고요. 옆에 빈 공간 찾아가지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추가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죠? 라고 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임명하죠? 틀립니다. 누가 임명해요? 전원 다 누가 임명한다고요? 대통령이 임명해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 다 몇 명? 15명. 15명 다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해요. 위원장 몇 명? 1명. 부위원장 몇 명? 3명. 하나, 둘, 셋. 한 명은 중앙 행정심판, 한 명은 그 고충 처리 담당하고, 한 명은 부정부패 담당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그 다음에 누구 있지? 상임위원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상임위원 3명이 다 포함해서 몇 명? 15명. 15명. 다 위원회 임기는 몇 년? 3년. 1차에 하나요? 연임할 수 있다. 공통점은 3년, 1차에 하나요?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다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제청하냐가 중요하죠. 누가 제청하냐가 중요한데 옆에다가 두 문자 써놓으시고요. 뭐라고 써있냐면 위부국정이라고 써놓을게요. 위부국정. 여러분 유부국 좋아하세요? 좋아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자, 위가 제가 숫자 여러분 글씨 잘못 쓰면 유부국으로 보이지 않아요? 위부국정이라고 외워놓을게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제청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 정은 뭐냐면 정무직이에요. 정무직.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원은 뭐라고요? 고위공무원인데 임기제인데 그걸 외우는 것보다 위부국정 하나로 외우는 게 깔끔하잖아요. 위부국정.
해놓고 비상임위원은 제가 법정을 읽어보니까 뭐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국회가 추천한 애를 대통령이 임명 위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가하실 분은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뭐가 있다고 했죠 아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게 뭐 저기 어디 있지? 그 국민권익위원회 직속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해서 틀린 지문으로 낸 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법에 국민감사 청구제도가 규정이 되어 있죠.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라고 말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입니다. 감사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감사원에. 몇 명이에요? 300명이죠. 그 지방자치단체로 가면 500명, 300명, 200명으로 가시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에요. 여기서는요. 300명이에요. 기억해 주시고요. 더 추가하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하고요. 넘어갑시다. 자, 39번이에요.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의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이 문제 해설 당하는데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왜냐면 저 스스로도 헷갈렸던 지문이 1번과 4번이었어요. 자, 행정 수요의 변동. 2번, 관료나 이해관계자의 반발. 저항할 것 같아. 그쵸? 이해관계자의 반발. 싫어하면서 저항의 요인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개혁 내용이 불확실해. 그러면 당연히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의 요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2번하고 3번은. 근데 1번하고 4번은 전 헷갈리더라고. 개혁 대상자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의 결여. 이것도 뭐다? 행정개혁에 관한 저항의 요인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풋노트에 보면은 2, 3, 4번에 관료들도 뭐냐면 개혁 대상자예요. 관료들이 개혁 주체이기도 하지만 개혁 대상자, 내가 국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료들이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없어. 근데 위에서 자꾸 이 개혁을 하라고 해요. 새로운 기술이 발달됐으니까. 그러니까 싫죠. 그래서 저항의 요인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냥 지문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행정 수요의 변동은 행정개혁 촉진 요인이에요. 행정 수요의 변동은 행정개혁 촉진 요인이에요. 진하게 한 거 보면은 관료들은 개혁의 주체인 동시에 개혁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관료 조직 및 구성원들도 발생하는데 내부적으로 저항하는 원인은 첫째, 개혁의 목표랑 내용과 관련된 저항의 원인이 있다. 이해관계 상충, 개혁 성과를 못 믿어서, 개혁안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서, 개혁안이 불확실해서. 둘째, 추진 방법과 절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가 배제돼서, 의사 전달에 장애가 있어서, 심리적으로 나의 이익 침해에 대한 우려와 미지의 상황에 대한 불안감, 재적응의 부담과 타당성에 의한 저항, 이런 부분이 개혁 대상자, 관료가 전문 지식이나 기술에 결여되어 있다면 나올 수 있겠죠. 이 관료적 저항은 사회적 저항과 상호작용하게 된다가 제가 그 책에서 추렸고, 저 2014년도라고 제가 써놔놨잖아요. 지금도 있는 지문이에요. 그 책에.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장에 제가 2007년도 서울시 7구 문제 하나 추가해놨어요. 문제는 서울시 7구 문제인데 역시 해설에 2014년으로 달아놨죠?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달아놨어. 한 번만 읽어주세요. 국제적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비능률의 제거. 4번에 새로운 기술의 등장. 5번에 정치적 변혁 발생이 행정개혁 촉진 요인으로 나왔고, 견제 장치의 확보는 차라리 행정개혁의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 지문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 오석홍 선생님이랑 이종수 선생님 두 개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한영행정학에는 그 오석홍 선생님 걸로 나왔고, 제가 이종수 선생님 거는 안 넣었어요. 안 넣었는데 지금 해설로 이걸로 추가할 테니까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갑시다. 40번 가고 빨리 끝냅시다. 읽어보세요. 꼭.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하고 4번은요. 자,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은 지방자치법 몇 조? 39조. 밑으로 두 번째 네모칸 가시면 의결사항에 들어가요. 의결권에 들어가요. 의결권.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의결권에 들어갑니다. 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튀어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전 튀어나왔는데 제가 41조를 추가를 해놨나요? 첫 번째 줄에 있네. 그쵸? 3분의 1 있죠? 그쵸? 3분의 1 꼭 추가해서 갖고 가시고요. 3분의 1이 4가지가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지금 행정조사권 있고, 또 뭐 있지? 임시에도 3분의 1일 거고, 2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까먹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4가지가 있다. 제적위원 3분의 1을 그 컨트롤 F키 눌러가지고 검색하면 딱 4가지가 뜨니까 좀 찾아보세요. 4개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감사 14일하고 9일 감사. 그 다음에 특정 사안은 조사.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
기억해 주시고요. 위로 올라가서 선결처분은 이건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죠. 선결처분. 선결처분 법조항 보러 갈까요? 10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때를 말한다. 그때 의결 사항 중에서 생명과 재산, 돈하고 라이프, 목숨이죠.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 아예 의결이 지체돼서 의결되지 아니할 때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이건 행정법에도 나오는 그 필수 지문이니까 꼭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 못 받으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이때 지자체장은 며칠 후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자, 임시회. 총선거 후 최초로 집행되는 임시회는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이 하죠. 당연히 아무도 없으니까.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평소에는 임시회는 의장은 장이나 3분의 1 장이나 재적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선 의원이 그 다음에는 다연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3일 전에 공고해야 된다. 집행기관의 권한 보니까요. 통할 대표권, 누구의? 지자체장, 관리 집행권, 지휘 감독권, 규칙 제정권, 기관 시설의 설치권, 임면권, 선결 처분권, 제의 요구권, 지방채 발행권, 임시회 소집 요구권이 있다. 옆에다가 화살표 해놓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써주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채 발행, 쉼표, 보증채무 부담행위 한 다음에 이거는 지방의회가 의결을 한다. 다시 한번 부를게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 발행, 보증채무 부담행위 할 때는 이거는 국회가 의결을 해요. 지방의회가 의결을 해요. 하나 더 추가합시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 이것도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40가지 포인트 말씀 강조드린 거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